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세 분 전문가의 그 좋은 또 깊이 있는 그 발표 내용을 잘 들었고요. 황세현 박사님께서는 그 신정부 금융정책 관련해서 잘 좋은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주태영 전무께서는 앞으로 이 금리 향방에 대해서 또 많은 논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준권 사무께서는 지난해 굉장히 화랑이었던 IPO 시장 또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지금 양 옆에 세 분 연사 다 같이 모시고 있고요. 하여튼 좀 자유롭게 세 분 다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시작은 제가 좀 이렇게 간단히 질문을 하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세현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사님 발표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된 용어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용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자산, 암호화폐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어떤 용어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법제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런 용어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제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해 보이지 않느냐. 이제 입법 과정에서도 이전에는 이제 가상자산, 특검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디지털 자산업법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내지는 변화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종류 NFT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더 많은 개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그 NFT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그런 어떤 가상 자산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태영 사모님께 또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하다 금리가 주된 그 발표 내용인데, 또 말씀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최근에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는 사실 또 이게 실물 영역이고, 또 금리는 또 금융의 영역인데, 여기서 어차피 이제 인플레이션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는데, 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뻔히 알면서도 이걸 이제 이 많은 국민들이 그 리스크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물가 상승의 리스크를 좀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특히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거? 예, 채권, 예, 그것도 그 정도. 옛날에 발행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는 물가 연동한 채권 발행 경험이 없고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발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금융 상품은 그렇게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뭐 예전에는 뭐 한 10년, 15년 전에는 소위 그 원자재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 네네. 에너지, 광물, 곡물 뭐 이런 실물 자산이 기초 자산인데 그 현물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저 시카고 그 선물거래소 거기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원자재 ETF 같은 거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원자재 알고 있습니다. ETF 예. 예, 원자재의 선물을 그 담은 ETF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품들이 좀 많이 좀 알려지고 좀 그러면은 좀 이런 소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좀 해치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최근에는 그 좀 리츠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 발표 중에 말씀을 많이 해주신 일단은 그 리츠는 이제 국토부가 주무부처인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 그리고 또 이 금융위 금감원이 주무부처인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발표 내용 중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옛날부터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게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어느 쪽에 좀 접근하기가 더 쉽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니치죠. 그러니까 니치는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유동성이 뭐 담보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펀드 형태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상품들이 대부분 규모도 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최근 니치 상품들이 훨씬 더 다가가기 쉬운 상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니치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도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 채권 상품들을 비교해봐도 이런 니치의 금리, 그러니까 수익률을 커버하는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안정성이나 뭐 여타 유동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비교하면 니츠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아주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츠랑 또 비슷한 관련된 그런 또 금융 혁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예전에 소위 그 샌드박스에서 시작이 됐던 그런 비즈니스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한, 금융 혁신 그 앱 중에, 이게 업체 이름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사라는 그런 앱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그 지분증권을 이 공모를 하고 그 지분증권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또 최근에 이제 금융 혁신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는 뭐 큰 어떤 사고나 큰 어떤 결함 없이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그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보면 일단 리츠는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다 보니까 그 리츠를 이제 프라이싱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반면에 이 카사라나 앱에서는 어떤 특정 부동산, 어떤 상업용 부동산, 어떤 빌딩, 호텔, 를 특정을 하고 그것을 지분으로 잘게 쪼개서, 특히 이제 그 개인들도 거래를 할 수가 있게끔 하는 그런, 금융혁신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비즈니스가 이런 리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가 이 카사가 어떤 건지 잘 아직 정보를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오히려 카사보다는 니치 상품이 훨씬 더 쉽고 그렇습니까? 쉽고 개인 WM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카사의 수준이라면 오히려 니츠의 다양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수익률은 카사가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비교해 보면 오히려 개인한테는 니츠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지분으로 이게 쪼개서 투자를 한다는 이런 개념이 혁신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뮤직하우 같은 회사도 비슷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음원에 그렇습니다. 대한 소개, 그 소유권을 막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일단 그 리츠를 저희도 많이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포트폴리오라서 안정성이 높다는 게 이제 리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분산 투자.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쪼개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로서의 안정성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금성이라든가 뭐 자산의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이 그 리츠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런 획기적인 상품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아닐 것 않을까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추가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어떤 투자요? 조각 투자. 아, 조각 투자. 뭐 카사나 뮤지컬 같은 경우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쪼개서. 조각 투자 예. 쪽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조각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이미 이제 상당수 만들어져 있고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조각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최근에 주식도 조각 내고 있죠. 예, 물론 그래서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소수점 소수점. 거래로 예.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 최근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을 그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투자계약 증권이 되면 쉽게 말해서 자본시효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등한시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뮤직하우나 카사에서 거래하는 게 조각난 지분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이게 지분, 내가 그러니까 그 저작권의 일부를 사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분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투자계약증권, 다시 말해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지분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 투자계약증권을 거래하신 분들이 해당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기업이 예를 들어 부도가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 청구권들이 소멸해버리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각투자라고 지금 명명된 많은 부분들, 많은 사례들이 실질적으로는 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익 청구권, 거기서부터 발생한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수익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실제로 지분을 쪼개서 나누어서 그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수익에 대한 청구권인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거래를 유도하는 그런 기업들, 플랫폼 측에서도 이 두 양자 간의 차이는 반드시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다 좀 엄밀히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지분증권처럼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 많은 투자자들이 또 그렇게 인지를 할 것도 같은데,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나 그런 앱에서 이 투자자들이 지금 그 거래하는 거는 지분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준권 상무님께 또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작년에 뭐 하여튼 IPO는 워낙 유명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등장해서 한국의 어떤 굉장히 급작스럽게 크게 성장해서 대기업이 됐던 그런 기업들의 이 거대한 기업들이 좀 IPO가 많이 이루어졌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하여튼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발표를 해주신 내용 중에 보면은 바이오 섹터 쪽에서 좀 IPO가 많이 비중이 큰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 바이오 산업에서 지금 사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성과가 좀 쌓여가고 있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데,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상장 전문가이지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장 업무를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제가 경험한 것만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한 5년 전 정도에 이제 바이오 회사들을 만나면 이제 물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의미 있는 어떤 이제 라이센스 아웃은 당연히 없었을 거고, 심지어는 다국적 기업들이 와서 이게 쳐다보는 회사들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상장을 진행하는 회사들 중에서 보면 심사 중인 회사 중에 유럽에서 그래도 한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회사도 이미 이제 나오고 있고, 네. 또 아직까지 성과가 없을 뿐이지 머크라든가 노바티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와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 기술을 보고 있다는 점이 옛날과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 이 성공한 회사들이 나올 확률은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100%다. 따라서 이제 산업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 아마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셀트리온 같은 데는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 레키로나주라는 그런 또 치료제를 개발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우리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황세원 박사님께 좀 여쭙고자 하는데, 그 디파이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그 미래의 상상도 또는 우주 어디에 갔을 때의 그 상상도 이런 그림들을 종종 보는데, 그 디파이가 좀 작동을 하는 그런 세상을 대략 상상해 본다면은 어떤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디파이는 이제 일단 탈중앙화된 금융중개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규제 체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 자금 조달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디파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볼 때 항상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이제 예전에 항상 제가 이제 앞서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금융혁신과 금융위기가 같이 갔던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일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2008년 가장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살펴보면, 그때 이제 CMO라는 상품이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이라는 상품인데, 이게 이제 그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된 거를 여러 가지 위험들을 혁신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금융 혁신 상품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관련된 거래, 누가 여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지, 거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가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내지는 이제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디파이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혁신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에서 자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시장에서 제대로 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특성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기, 그리고 이쪽으로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CMO 시장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빨려 들어갔던 그런 공통점, 그러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공통점들이 관찰이 됩니다. 물론 디파이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의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향후 금융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현재의 모습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면이 점차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나중에 몇 년, 그게 이제 내년이 될지 혹은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금융시장의 위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따라서 규제 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로의 발전 가능성은 100% 차단까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모습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그 혁신에 또 보이지 않는 그 큰 리스크의 요소가 있었던 그런 과거 경험이나 사례를 좀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세 분 오늘 그 연사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것보다는 황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규제 완화 얘기, 이제 신정부 규제 완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이슈가 되어 있는 게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투자자에 대한 뭔가 신진수권 부여나 이런 자본시장 법에 이게 지금 미비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후에 신정부에서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어쨌든 기업은 물적 분할에서 신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기업의 니즈에 의해서 물적 분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기업의 니즈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법이 또 없고, 향후 새 정부의 좀 입장,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적 분할의 필요성 자체는 계속해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인적 분할의 경우, 그다음에 물적 분할의 경우, 이런 분할이 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물적 분할이 기업 경영 의사 과정에서, 경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미래에도 이러한 물적 분할은 계속해서 허용되고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물적 분할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물적 분할이라기보다는 물적 분할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모두 상장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물적 분할 자체는 계속해서 현행과 같이 그렇게 크게 추가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물적 분할은 현행처럼 인정을 하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해상충,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 대주주, 그러니까 모회사의 대주주와 그 다음에 모회사의 소액주주들 간에 여기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계속해서 허용되겠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아예 중복 상장을 금지해버리는 이건 물론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한다든지, 혹은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또는 자회사의 공모에 있어서 공모주 우선 청약,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꼽으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정도가 가장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게 되면 기업 측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규모 자금 마련 과정에서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게 침해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데 현행 상법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더 그 의견 수렴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기업들의 입장 당연히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액 주주들의 입장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양자 간이 최소한의 그런 이제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약간 초과해서 그럼 더 추가적인 말씀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2022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